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KBS 아나운서 가혜란입니다. 오늘은 세계 당뇨의 날을 맞아서 당뇨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의 이병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이병환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4일 세계 당뇨의 날입니다. 이 당뇨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요. 세계적으로 당뇨병이 10초마다 3명씩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가 정말 많은 건데 그래서 당뇨의 날이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환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당뇨병은 식사, 운동 등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생기는 병이고 이런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 암 같은 합병증이 잘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감소할 수가 있고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및 세계당뇨병연맹에서는 당뇨병 날을 지정하여서 전 세계인들한테 당뇨병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당뇨병 날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관리를 잘 하면서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좀 줄이자는 건데 근데 이 당뇨병은 왜 걸리게 되는 건가요? 당뇨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가 적거나 잘 나오지 않는 경우이겠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즉 두 가지, 인슐린 분비가 잘 나오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은 충분히 나오지만 일을 잘 못할 경우에 당뇨병이 생긴다는 건데 근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약들이 매년 정말 좋은 약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왜 당뇨병이 잡히질 않는 걸까요? 당뇨병이 생기신 분들 보면 일단은 나이가 드신 분이 당뇨병 환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70대가 넘으면은 3명 혹은 4명당 당뇨병이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병이 생기신 분들 보면은 과체중이거나 아니면 비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만하신 분들 보면은 식사, 운동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뇨병이 생기는데 결국은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은 식사, 운동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연령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환자분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리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뇨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세계 당뇨의 날을 맞아서 당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계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환자들이 내가 당 관리가 잘 되는지를 인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피검사, 혈당 수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당 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왜 당뇨 검사를 받아보면 피검사 결과지에 보통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당화 혈색소 이렇게 나오던데 공복 혈당이랑 식후 2시간 혈당은 이름 그대로 굶었을 때 밥 먹고 2시간 뒤에. 근데 이 당화 혈색소는 뭔가요, 교수님? 당화 혈색소에서 혈색소란 뭐냐면은 우리 혈액 내에는 적혈구가 있고요. 네. 적혈구의 역할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산소를 결합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화라는 것은 우리 혈액 내에 당이 있고 이것이 우리 몸에 단백질 혹은 지질과 같이 만나는 상태를 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우리 몸의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냐를 보는 수치고 이것은 우리가 3개월 정도의 혈당이 잘 됐는지 아니면 못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은 표를 받아보면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당화혈색소 보니까 퍼센트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비율이라서 그런 건가요, 선생님? 우리 몸의 혈당이 100 미만으로 조절되는 정상 혈당 같은 경우는
이 당화세수가 5.7% 미만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공복 혈당이 한 120에서 130 정도가 되면은 이 당화세수는 6.7%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공복이든지 식후든지 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이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만나서 그 결합된 퍼센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화세수는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경각심이 돼서 더 철저하게 당을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3개월간의 기록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를 본다는 거는 그 기간을 두고 좀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무조건 빨리 줄이는 것 괜찮은 건가요? 몸에 무리가 가진 않나요, 선생님?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당화세 수준인지, 두 번째는 내가 안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동반 질환이 같이 있는지,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저혈당이 자주 생기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나의 목표 당화세 수를 일단 결정을 담당 선생님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뇨병이 처음 진단받은 사람이 한 7점대 중후반의 당화세수가 보인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당화세 목표는 한 6.5 미만, 6점대를 잡고 3개월 동안에 천천히 떨어뜨리면 보통 10% 정도의 목표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환자분이 당뇨병이 오래됐고 10년 이상 오래됐고 기존의 심혈관계 있는 상태에서 당화세수가 9%, 8점대 후반 정도면 한 7.5 정도 좀 목표 혈당을 조금 높인 상태에서 환자의 만체에 천천히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정말 당뇨가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 게 답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그 사람 맞춤으로 잘 찾아내서 당화혈색소도 낮춰줘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주변 사람들 말 들으시지 말고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고 결정해서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화혈색소만큼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이 단백뇨더라고요. 당뇨를 앓는 분 중에 단백뇨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뇨와 단백뇨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우리 몸에서 소변으로 나가는 건 노폐물이 나갑니다. 근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변에선 단백질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온다는 상태를 단백뇨라고 표현하고요. 네.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면은 콩팥이 손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콩팥이 손상받았는데 아마 그것의 원인이 당뇨일 것이고, 그러시면 특징을 보면은 당뇨병이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혈당 조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당뇨병에 의해서 콩팥 합병증이 생긴 당뇨병 신증이 생기고 그것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자로서 단백뇨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당뇨가 오래되면 단백뇨, 그러니까 신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이 오래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 조절이 안 좋을 경우 그 단백뇨가 생기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나오는 그 양이 더 증가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당뇨병성 신증을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상인 단계하고 네. 미세 단백뇨,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성 단백뇨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성될 경우는 실제로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소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붓고 피곤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세 단백뇨 단계에서는 환자가 자가 증상은 거진 없고요. 그리고 잘 관찰하거나 좀 예민하게 관찰하면 미세하게 소변에서 거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단백뇨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그리고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나 미세 단백뇨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미리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만큼 선생님께서 검사해야 한다고 하는 시기에 정확히 하시는 게,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히 그때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다 단백뇨가 나오고 뭐 신장 질환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쉽게 걸리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콩팥이 손상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콩팥이 손상받을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단은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콩팥 자체 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많은 대사 질환이 이 단백뇨를 나올 수 있게, 콩팥 손상받게 돼서 단백뇨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서 고령이면서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을 잘 못하시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지질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이 당뇨 단순보다도 같이 동반된 사람들이 더 콩팥 손상이 빠르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백뇨와 함께 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매년 단백뇨 검사만 받는 게 아니라 간 기능 검사, 그리고 지질 검사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과 콜레스테롤 검사도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일단 당뇨병 자체에만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간 질환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당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인자를 같이 조절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하고 같은 지질 검사하고 그리고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 얘기는 당뇨병이 있어서 간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질환이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질환에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은 같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먼저 악화되면은 이 악화된 것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간을 더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혈 높으신 분들이 반대로 당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에 같이 공정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한 묶음으로 쭉 같이 가다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인자 중 하나가 톡 튀어서 나빠지면 상대방을 영향을 미쳐서 또 그걸 악화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인데 그중에 누가 대장이 되느냐 차이지 같이 다닐 확률이 높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피 검사 결과지에서 간이나 콜레스테롤 관련해서는 어떤 수치를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은 콜레스테롤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측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에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반영하는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에서는 우리가 간 세포가 어느 정도 손상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GOT, GPT 검사, 감마 GPT 검사를 적어도 6개월 정도에 한 번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간 관련 검사는 6개월에 한 번, 단백뇨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꾸준히 계속 받아주셔야 되는 거네요. 보통은 우리가 당뇨 합병증에서 단백뇨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보통 병원에서 혈당 검사할 때 콜레스테롤 검사든지 간기에서는 같이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하세요 하는 시기에 하셨다면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지는 건가? 이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당뇨병 관리를 잘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입니다.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당뇨병은 개선이 안 되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